2부입니다. 잠시 후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이번 한 주 이어진 정치권 화두 살펴보고요. 이어서 핫이슈 핫피플 오늘 세 번째 만나볼 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서라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이준석 후보 출연 관계로 1시 30분까지만 네. 진행하니까 오늘 좀 고정 질문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갑니다. 어제 2차 TV 토론 두 분 다 보셨죠? 맞습니다. 네, 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 우리 유권자의 눈높이에는 상당히 부족한 미흡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만 그 토론 수준이 유권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을 내 후보에게 균등하게 책임을 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 출마가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도 정교하게 준비하고 토론도 수준 높게 준비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어제가 대선 법정 토론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세부적으로 준비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본인이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장 변호사. 저는 첫 일성부터 좀 놀랐는데요. 이게 어제가 사회 통합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다루기 때문에 뭐 저성장이나 진짜 양극화된, 물론 정책 파트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아니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욕설 발언 이런 걸로 첫 포문을 열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쨌든 주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본 토론에서도 이제 두각을 잘 못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왜 그 당시에 테러 당했을 때 부산 의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본인은 의식이 없었고 가족들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본인들이 병 간호하기가 용이해가지고 가족들의 그런 부분을 한 2차례 했는데 왜 그랬는데도 부산에 머물지 않았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질문인지,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내란 사력과의 단절에 대해서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 내란 세력과 계엄 세력과 절연한 거 맞습니까?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영화 보고 이러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당과 손잡은 진보당과 손잡은 민주당은 뭐냐. 그러니까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격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상대당 후보를 토론 태도를 비판하셨으니까 그 어제 TV 토론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한마디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라고 권영국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세론이라는 게 경쟁 후보한테도 좀 각인된 측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노령연금의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원 확보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좀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놓고 허위사실 공표를 또 해서요.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7년 1월 7일에 한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면은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정당화하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는데요. 제목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 2020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법을 뜯어 고쳐서 행위에 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너무 믿고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TV 토론 얘기 나온 김에 뭐 며칠 동안 좀 시끄럽다가 잠잠해지긴 했는데 배우자 TV 토론 얘기가 나왔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 문제의식은 이해가 돼요. 영부인이라는 게 사실상 공적 업무도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부터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비판을 의식해서 저는 사과한 건 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부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도 제가 댓글이나 반응 같은 걸 주변에 여쭤봐도 왜 사돈의 팔촌도 하지 왜 영부인만 하냐 아들도 하고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혼인데 뭐 배우자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어머니가 와야 되냐.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엄중한 조기 대선을 장난치듯이 이렇게 다룬다. 대단히 아쉽고 본인들은 정말 현실화할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지 조차 의문이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애초부터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3년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만들어냈던 조어가 뭡니까? 본부장 리스크라는 게 있었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가 상당하다. 그래서 그 배우자와 가족을 전부 다 검증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민주당의 그 당시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놓고 보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실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검증하는 거랑 배우자들이 직접 TV 토론에서 맞붙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은 특히나 또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토론 제안이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슈를 대하는 태도죠. 민주당이 결국은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회피하는 태도로 나왔는데 사실 김혜경 씨는 이미 그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까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도 있다. 그게 과연 우리 국격에 맞는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배우자 토론회를 뭐 노인, 장애, 여성, 아동 이슈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인식을 드러내면 그걸 수용해야 되나요? 이를테면 다 전문 이 공무원분들이 있고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이걸 토론회 과정에서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뭐 김혜경 여사 이야기했습니다만 설날령 여사도 굉장히 실언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행보를 하니까. 이를테면 저는 노조위원장이셨던 이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냥 어두운 그 당시의 역사에서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본인이 제 실물이 더 예쁘죠? 제 실물이 더 낫죠? 제가 어디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하는 사람들은 거세고 못생기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할 때 자중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지조차 좀 의문입니다. 네. 또 역시 선거 국면인 게 입증됩니다. 두 분 발언 기회만 드리면 상대 후보와 상대 후보 배우자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나저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기자회견하고 그 바로 다음 날 김용태 위원장이 단일화 하자고 다시 기자회견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대선 때요. 3월 9일이 선거일이었잖아요. 3월 4일과 5일이 사전투표일이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3월 3일 아침 8시에 단일화 선언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8일까지 모른다. 그렇죠. 28일 밤 12시까지 모른다고 봐야죠. 그렇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남은 열흘 동안 이준석 후보가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말 중 하나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제3후보들이 모두 숙명처럼 맞닥뜨려야 했던 말이거든요. 예. 정주영을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안철수를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언어고 우리 유권자들이 익히 들어본 말이고 제3후보들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는 남은 날짜 동안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남은 날짜 동안 입장이 그대로 간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이번 주 목요일 날 긴급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딱 자르듯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기자회견을 분기점으로 제 주변에서도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브리핑을 할 때 한 기자가 저는 뭐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단일화하면 의원직 사퇴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리고 이제 첫 일성도 이번에 투표용지에서는 4번 이준석을 보실 겁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단일화했지만 투표용지에서 안철수는 봤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는 그 전에 예, 그 전에 했으니까 본투표용지는 지금도 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뉘앙스도 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공보단장이 당권 제안을 받았다. 사실은 예. 이거는 저는 이준석 후보와의 교감 없이 나간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까지 딜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몸값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과연 안 갈 것인가. 지금 개혁신당의 현실은 의석수가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지역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존재감은 없을 거예요. 그 전국 단위의 후보를 다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친윤과 이준석 후보의 이해관계가 저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권과 관련해서. 아마 친윤은 한동훈 후보가 되는 걸 제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준석을 견디자. 이준석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지금 뭐 공동정부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만 예. 전 그걸 믿을 정도로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제안받았었어요. 공동정부 하자. 공동정부 운영하자. 그런데 전당대회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정치의 언어가 아니에요. 겁박의 언어인 거지. 그런 걸 다 봤을 때 그걸 믿고 가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오히려 접수하거나 내가 더 주도권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의 단일화가 된다면 이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내심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권 관련해서 친윤계가 이준석과 손을 잡고 한동훈과 맞선다. 이른바 이의제의 전략도 있지 않을까. 너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준석을 기토가 몰아낸 크니까요. 분들이 친윤인데 그분들하고 다시 손을 잡는다. 그것도 참 정치는 정치 생물이니까. 대단하네요.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음습한 거래의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도 결국은 당원들이 위대한 선택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당권이라고 하는 건요.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누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이 능동적인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자기 물건 준다? 당원들이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아마 그런 공수표를 제안받고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정치 길게 하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의 명분에 입각한 결정을 해야지 뭔가 정치적 거래 나아가서 정치공학적인 셈법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면요. 그게 국민들 눈에 다 보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대의 명분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면 이재명을 이겨야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정말 뜨거운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판세가 어떻게 읽혀요?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면 이재명이 이깁니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냥 합산을 하면 1%포인트를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이건 좀 그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한테는 좀 고무적일 수 있는데 또 오늘 조간에 보면은 이걸 또 분류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뭐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됐을 때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기계적으로 김문수 후보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표 셈법으로만 봤을 때는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자체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도 못 이긴다. 합쳐도 지금 지표는 좀 어렵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국갤럽의 정례조사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모두 자체 조사고요. 하나는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조사. 한참 전이네요. 왜냐하면 한국갤럽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은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 그리고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사,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사입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5%를 기록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6% 하락한 거잖아요. 그 전주에 51%. 그런데 51%를 찍기 전에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40%를 잘 넘지 못했죠. 즉 마지막에 붙은 13%는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등등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지지율이에요. 반짝 올랐던 거고 공고한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면 이걸 공고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 논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강변하는 태도를 일주일 내내 보여왔거든요. 어제 토론에서도 호텔 경제학 얘기를 본인이 꺼내면서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강변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그 13% 중에 약 절반 가까운 6%가 일주일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서 저는 그 나머지 7%도 상당히 공고하지 못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더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이제. 합치면 이길 수도 있다. 모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지지율 추이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이 한 일주일 사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건 민주당도 느낍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씀 주신 그 원인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는 정말 여러 이슈로 좀 맞붙기 때문에 그걸로 뭐 120원 원가 논쟁으로 뭐 호텔 경영으로 지지할 분이 지지를 안 하고 지지하기로 했는데 철회 이 정도는 아닌데, 다만 샤이 보수, 샤이 김문수의 응집, 그리고 이번 갤럽 조사도 그 지표 표본 분석을 해보면 보수층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이른바 3파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그때 홍준표 후보가 선전 못할 거라고 다들 말씀들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2등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보수 텃밭이 허물어지고 어려운 국면에서 선거를 치러도 대선 때는 양 진영이 그냥 완전히 결집을 한다. 그 국면에서 당연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뭐 컨벤션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를 못 누렸기 때문에 막판에는 그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다큐 본 거는 어떻게 봤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같아요. 어떤 분은 뭐 1호 선거운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분리 의지는 국민들께 완벽하게 각인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분리 의지를 국민들께서 계속 주시하고 확인하시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만이 그 절연 의지는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권영국 후보가 이런 것들을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단호하게 절연 의지를 밝히면 그런 것들은 공격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정선거론 퍼뜨리는 극단적 유튜버들만 따로 싹 모아가지고 행사도 하고 막 그러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가 지금 이번 주부터 지원 유세를 시작하면서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포함한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두기를 하라고 매우 강력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가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언어까지 동원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치르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나 혹은 당 그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분리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라도 분리 의지는커녕 그런 분들 따로 모아서 행사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에서의 언어가 훨씬 더 톤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거의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란 말이 이제 자당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김근식 그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제발 윤석열 재구속해 주세요라고 SNS에 글을 쓰기도 했고. 근데 저는 진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당연하지만 그러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연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 보고 해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또 조목조목 해명을 또 내놨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이거 조기 대선이에요. 불법 계엄으로 치러집니다. 불법 계엄의 인식의 그 망상의 끝에는 부정선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번 그 봤다는 영화도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예요. 포스터에 크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선거, 사전선거에 나가야 됩니까? 투표장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예정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이런 인식을 전직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고 그걸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지지층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나쁜 정치로 가고 있고 최소한의 번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 국면에서조차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힘 그 당원이나 지지 세력들은 솔직히 말해서 부정선거와 계엄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세력은 함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설마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계엄은 잘못됐다고들 생각하지만 그 계엄을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탄핵에 관해서 저는 그래도 시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선거에 관해서는요. 이건 그동안의 공론장에서 숱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아무런 확증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부정선거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음모론자들과는 단호하게 결별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그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고 결국은 쪼개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말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윤 떨거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인식차가 있고 역사와 이 계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좋은 게 좋다고 대선 어쨌든 한번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넘어가 보자고 하는 게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고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된다면 이 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건 사실 현실인 거죠. 자, 조금 아까 우리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런 말을 하고 제가 뭐 이용우 법률위원장한테도 질문을 계속 한 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대선 프레임은 이재명이 되면 총통정치 사법부 장악까지 한다. 그리고 그 근거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지금 계속 다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을 딱 짜고 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후보가 이를테면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게 이제 의원 발의고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만 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좀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 비법조.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이제 일본이나 다른 데서는 이제 비법조인데 법률 전문가들, 그러니까 법학 학자분들이 이렇게 대법관으로 또 들어가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딱 법조인도 대법관 이러면 대단히 이 국면에서 급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좀 자중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게 뭐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저는 사법부 개혁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뭔가 이게 정권을 앞두고 또 국회에 의석수도 많은 상황에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자초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 민주당에도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꾸 민주당에서요. 여러분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당론이 아니라고 한 발 뺍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빼는 그 공직선거법 개정 있잖아요. 그건 애초에 개정안 발의할 때 당론 발의였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100명으로 늘린다. 이거 민주당이 법안을 언제 발의했냐면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거죠. 5월 8일에 장경태 의원안이 또 발의가 돼요. 이건 10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 법안들 붙이게 보면은요. 30명으로 늘리는 거는 2년 안에 그리고 100명으로 늘리는 건 3년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정권에서 대법관들 많이 우겨넣기 해서 속칭 알박기 해놓고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상 6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음 정권이 될 때까지 그 대법관들 다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 앞서 이영우 의원이 그 앞순서에 출연을 하셨길래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1995년 헌재 판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그 취지를 그 대통령의 그 어떤 명예라든가 국가의 위신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던데 임기 저 업무의 연속성 안정적인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판례가 뭐냐면은 94 헌마 246 판례입니다.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사건 번호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판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용우 의원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의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의 형사상 소추에 유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헌재가 그 당시에도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법인카드가 관련이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어느 게 관련이 있죠? 즉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는요. 헌법 84조하고 애초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영우 의원도 변호사 출신인데. 그럼 재판 계속 해야 한다?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영우 의원은 본인도 변호사시면서. 그러니까 그 재판 계속 해야 한다는 게 헌법 84조인데 그거에 위배돼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한다는 법률을 만드는 건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뜯어 고치고 있으니 이게 참 암담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만약 만들면 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네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계속 재판 진행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헌법 84조가 애초에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요. 장 변호사. 저는 국민의힘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다 떠나서 대통령이 재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판례도요. 서로 보고 싶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판시도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결은 없죠. 왜냐하면 선례는 없으니까. 다만 대통령직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맞습니다. 거기에 최고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 대외 신인도와 완전히 직결돼 있다는 점, 여러 설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초반부터 왜 재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거 국정 운영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로 이 부분을 가르마를 탈 필요성을 매우 높이 느끼는 겁니다. 네. 그건 국정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달린 거예요. 입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볼 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아무튼 이 사법부까지 장악 총통 우려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그거에 이제 법리적 뭐 등등의 논리로 맞대응하는 민주당의 프레임 그게 이제 계속 하나에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내란 종식 프레임이 또 하나 있는 네. 거고 남은 열흘 동안에 또 어떤 중차대한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또 단일화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가장 큰 변수가 역시 단일화죠. 그렇죠. 결국은 구도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네. 그게 가장 관심도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 입을 통해서도 단일화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준석 후보가 엄청 발끈하기도 했고 해서 아마 이건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그 하나의 조금 있으면 그 이준석 후보 여기 출연하니까요. 네. 제가 아주 그 청취자들 앞에서 단일화 1%도 고려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만약 하면 의원직 사퇴뿐 아니라 정계 은퇴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해라. 네.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또 약간 좀 즉답을 피할 것 같다는 직접 느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2022년에요. 안철수 후보는 2월 20일에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27일에는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단일화 협상 더 이상 없다고 통보도 합니다. 그랬는데 3월 3일 아침에 후보 단일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사전투표 전까지는 모른다고 봅니다. 정계 은퇴 약속해도 김대중 대통령은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도 했는데요. 홍준표 전 후보도 그거 말고는 변수 없습니까? 그거 말고는 아마 끝까지 이게 조기 대선이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을 왜 치러지는지. 지금
불법 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거예요.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 그 부분이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단죄를 해야 되는 여기 이 평가에는 계엄과 관련한 평가가 안노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말 빨리 절연해야 됩니다. 예. 방송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엄 내란 종식 프레임은 민주당의 우위가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완전히 발을 끊는 김문수 후보를 보여달라 이 말 아닙니까? 벗어나는 방법이 되게 그런데 명확하거든요.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분명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보수 세력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으니까 두 세력이 부정선거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실체로 있으니까 과감히 100% 절연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상황 인식이 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단일화를 예, 하고 예. 이러면은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절연해야 한다. 절연 잘 못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당내의 이 분포와 세력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김문수 후보가 정치 구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정말 어렵고 돌고 돌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당에서 기득권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누구와 손잡는 게 자기의 지금까지 스탠스로 봤을 때 가장 나은가와 관련해서 이른바 정강훈 극우 우파 아스팔트 세력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지지층의 한 부분인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청구서까지 들이민다는 언론의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예. 그러면 그걸 그냥 져버리고 지금 선거에서 중도층을 위해서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잘못했다.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이미 늦었고요. 이미 늦은 이상 그 워딩을 할 리가 저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남은 대선 기간 그 이른바 국민의힘이 미는 총통 프레임 그리고 민주당이 미는 내란 종식 프레임 어떤 프레임이 더 이기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유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 32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